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 3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휴일 밤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전체 62조 원 규모인데 이르면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손실 보전을 위한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은 5명이었습니다.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은 기존 정부안이었던 36조 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2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하면 전체 추경안 규모는 6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야 협상의 쟁점이었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매출액 기준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여 전국 371만 사업자에게 23조 원 이상 지급됩니다. 매출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 업체 한 곳 기준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당은 당장 오늘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통과 이후에 통과를 하면은 오후부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3, 4일에 걸쳐서 다 지급될 것이다. 그렇게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역 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업체에 주는 법적 손실보상금 역시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올렸습니다.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지 17일 만에 국회 처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가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추경안의 국회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협치에 앞장서 주신 모든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국채 상환액은 9조 원에서 7조 5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 이른바 빚내서 하는 추경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된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로 추경안 처리가 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 또 그리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작년에 약속했던 바와 같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나눠 갖기로 한 그 약속만 지킨다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원구성이 가능하다. 변화 끝에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담비와 같은 그런 지원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에 그런 정치적 합의에 대해서는 참고는 하는 것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장 선출과 이 법사위원장 선출 문제를 연계하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 배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제 플랫폼 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속성은 한 사업장에 소속돼 일정 소득과 노동 시간을 채웠는지를 뜻하는데 여러 곳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보험에 들고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시행 전에도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부칙이 마련됐습니다.
법률 시행 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무 시간을 인정해 임금을 주도록 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임자들은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급여 손실 없이 노조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 내년부터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주는 법안도 여야의 압도적 찬성 속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자치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주는 것은 물론 각종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원도를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평화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 세월호 추모 사업을 위해 설립된 4.16 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 기간을 출범 후 5년 동안에서 10년 동안으로 늘리는 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오늘로 6일 지방선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선거전 마지막 휴일을 맞은 여야 지도부는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거 전 마지막 휴일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 현장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야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있는 여당을 앞세워 교통여건 개선 등을 거론하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큰 어떤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은 힘 있는 여당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예산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도민들께서 인지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경기도에서 마지막 휴일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수도권 서부 대개발을 위한 공약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내홍을 겪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성남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경기 전역에서 지역별 맞춤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또 정말 경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실력과 경력을 쌓은 진짜 이 실력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후보들 역시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난했고,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이런 공약을 투표하기 사흘 전에 내온 송영길, 이재명 두 후보,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송영길 후보는 오히려 오 후보야말로 서울시장을 3선까지 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맞받았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박수 칠 만한 거 뭐 특별하게 기억난 거 없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번이나 했는데 우리는 송영길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4년 만에 인천을 부도위기에서 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아직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섣부른 만큼 여야 지도부와 후보 모두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오늘 여야 지도부는 전국에서 합동 기자회견과 현장 회의를 열며 총력전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대전에서 합동 유세를 한 뒤 세종과 경기도로 이동해 지원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대전에서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등은 오늘 오후 김포공항에서 김포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이전 공약을 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캠프 사무실에서
총괄선대위원장, 공동상임선대위원장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강원지사에 출마한 이광재 후보 캠프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부산을 찾아 해당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에서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맞은편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사고 수습을 위한 구급차와 견인차가 질비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에서 달리던 차량이 맞은편에 있던 차들과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과 2살 아이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4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굉음을 내며 달려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과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 이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 그리고 신호를 받고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이제 연달아서 팡팡팡팡 하고 이제 들이받은 그거거든요, 사고가.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전북 진안군 개서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2,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규진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호송차 밖으로 빠져나오는 남성. 거듭된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짧은 답만 남기고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이 남성은 지난 23일 인천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입니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25살 황혜진 씨가 교제하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세상을 떠났고 지난 3월에는 고양시에서 24살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목 졸라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교제 상대방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입건된 사람만 7,000명이 넘습니다. 직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0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살인 혐의로 입건된 사람만 추려도 200명에 육박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폭력은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숨겨진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력범죄를 막으려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이별을 통고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스토킹 특례법 더하기 이제 피해자 보호 입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특례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고 양형에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지난 2016년 이후 데이트 폭력 특례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은 직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자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해자인 폭행 사건 신고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불법으로 차적을 조회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분을 잊은 경찰들의 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강원도 춘천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 A씨.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 말다툼 끝에 이마와 뺨,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경찰 신고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A씨가 지구대에 있는 동기경찰관 C씨에게 112 신고 처리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 C씨는 신고자와 목격자 개인정보는 물론 폭행 사실 등이 포함된 사건 처리표를 휴대전화로 찍어 A씨에게 전송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내부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곧 진행이 되겠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홀딩하고 있었던 상태죠. 앞서 강원 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여경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 현직 경찰관 2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로 해임됐습니다. 해임된 경찰관 중 1명은 당시 교제했던 피해 여경이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또 동료 경찰관 차량을 사적으로 수배해 주민조회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 경찰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신분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한 현직 경찰관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허투루 쓰면서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이륜차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오늘부터 특별단속에 돌입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달 동안 시간대와 상관없이 서울 전 지역에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주행과 도로 횡단, 신호 위반, 역주행, 승차 정원 초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음주운전까지 모두 7가지입니다. 네, 우리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주연상과 감독상 2관왕을 차지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38년 전 이도영 감독의 영화로 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뒤 변방에서 명실공히 주류로 올라선 우리 한국 영화. 이번 수상의 의미를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영화는 2000년에야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습니다. 춘향전으로 레드카펫을 밟은 임권택 감독은 2년 뒤 취하선으로 감독상을 거머쥐었습니다. 2004년엔 박찬욱과 홍상수 감독의 작품이 동시에 경쟁 부문에 진출하며 보폭을 넓혔는데 특히 박찬욱 감독은 이때 올드보이로 2등 상격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 감독은 5년 뒤 지독하게 박찬욱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박쥐로 또다시 심사위원상을 받았지만 이후 수상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깐느 박의 명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배우상 역시 2007년 전도연이 밀양으로 여우 주연상을 받은 이후 처음이자 첫 남우주연상입니다. The Korean audiovisuals, they are conquering the world with such strong content and great proposals. 3년 전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 최고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거머쥐었지만 이후 한국 영화는 경쟁 부문 진출작이 없어 위기감이 돌았습니다. 이번에 두 편이 경쟁 부문에 나란히 진출하더니 결국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2관왕을 차지하며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일종의 안배 차원이라든가 배려 차원이 아니라 감독상으로도 박찬욱 감독이 중요하고 그리고 배우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 각각에 대한 인정이 매우 영화사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지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연출, 중국 배우 탕웨이의 출연 등 전 세계 배우와 감독, 투자자들에게 두루 주목받는 한국 영화계의 잠재력이 증명된 것도 성과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가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배우 송강호는 브로커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강동원, 이지은 등과 함께 오늘 오후 1시 반쯤 귀국하고 이어 4시 50분쯤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의 주연 배우 박해일과 입국할 예정입니다. 아직 국내 관객과 만나지 못한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두 영화 모두 다음 달 개봉이 예정돼 있어서 제작보고회와 시사회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유소 기름값의 절반 정도는 세금이라고 하죠. 사상 초유의 고유가에 정부가 역대 최대 유류세 인하라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체감 효과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폭의 유류세 인하라는데 휘발유나 경유나 모두 리터당 2,000원을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자전거 타고 올 때도 있고.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지만 불과 넉 달 만에 체감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씩 세금을 깎아줬는데 다시 그보다 오른 겁니다. 이러자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내릴 수 있는 최대치인 30%까지 유류세를 인하합니다. 앞서 내린 금액에서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 더 깎아줬습니다. 종전 인하폭 20%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한 30%로 확대하여 하지만 배럴당 100달러 선을 오가던 국제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하고 환율도 한때 1,300원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더 나빠지며 추가 인하 효과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휘발유는 20일 정도 만에 추가 인하 전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가격이 더 치솟은 경유는 유류세 인하 체감 효과가 사라지는데 단 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유사나 개인 사업자가 대다수인 주유소가 세금 인하분을 일부 챙겨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전체 세금 수입 손실은 5조 원에 가깝습니다.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이것이 늘 또 불신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유통 단계 등에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지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의 보조금을 확대했지만 대상은 47만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사업 구조 조정을 단행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평가 대상 사업 500개 가운데 261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끊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연장 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6년 이래 사업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 조정입니다.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주재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평가를 강화해서 보조 사업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에서 4.5%로 대폭 올리면서 물가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연내에 3차례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26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마친 이창용 총재는 물가관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지금과 같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때 성장에 보다 관심을 두지 않을까 하는 관측을 낳았던 이 총재가 물가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앞으로 3차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려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1,752조 7천억 원이고 은행의 가계대출 중 77%가 변동금리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외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도 같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0.25%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 3,739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연말까지 3차례 더 올리면 모두 8번 인상하게 돼 늘어나는 이자만 26조 9,912억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와 외환시장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가계부채 등의 위험 요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통화가치 하락의 가능성에 따른 외환시장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봉쇄, 공급망 차질 등 잇따른 대내외 악재 속에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휴일이었던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5,9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1월 23일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46.7%, 비수도권에서 53.3%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 미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내렸던 봉쇄령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염 상황이 진정됐다고 나름대로 판단한 건데 실제도 그런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의 한 북한 관련 소식통은 북한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봉쇄령을 해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늘자 주민들의 외출과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고 발표한 지 17일 만입니다. 북한은 당시 평양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대사관 직원들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베이징의 또 다른 소식통도 북한이 코로나19가 안정됐다고 판단해 봉쇄를 풀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북한이 중국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와는 다르게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봉쇄령 해제 몇 시간 전에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정치국 협의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전염병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방역 규정을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이틀 연속 하루 발열 환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발표에 따르면 발열 환자 18만 6천여 명이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약품과 의료시설이 부족한 북한이 이동 제한 조치를 섣불리 완화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염자와 사망자 통계의 신뢰성도 의문이어서 북한의 내부 상황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이 주민들의 외출과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방역을 이유로 2년 넘게 봉쇄한 국경도 개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공세를 강화하면서 민간인 피해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수도를 벗어나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돈바스 요충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장거리 미사일로 돈바스 지역에 인접한 핵심 탄약고를 파괴했으며 철도 요충지 리만도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돈바스 지역의 대형 창고가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напрямку противник веде наступальні дії. Активно застосовує сили та засоби ракетних військ і артилерії та радіоелектронної боротьби. 특히 핵심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와 주변 지역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으며 폭격이 너무 심해 사상자 파악도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공격으로 민간인 1,5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수도와 전기도 모두 끊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Ой, ну, как вам сказать, сейчас очень плохо ситуация. Страшно выходить там даже и... 전날 돈바스 전선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군이 물러난 제2도시 하르키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으로 수도를 벗어나 피해 지역을 살피면서 결사항전과 도시 재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Як держава повинна забезпечити з точки зору гарантій, а міста повинні знаходити класні проекти і знаходити гроші. 젤렌스키 대통령 방문 직후에도 하르키우 도심에는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포격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무기 지원을 거듭 호소한 가운데 미국이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됩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항의 민간 선박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첫 배가 들어왔는데 항구에 쌓여있던 철강 제품을 러시아로 옮길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곡물에 이어 철강을 약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최후 항전지였던 제철소가 함락되면서 러시아군 소나기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 해상 기뢰 제거 작업을 마치고 항구를 다시 연 뒤 처음으로 민간 선박 한 척이 들어옵니다. 타스 통신은 이 배가 철강 제품 2,700톤을
러시아로 실어나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торгового судна в порт Мариупол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ачалась погрузка. Грузится имущество, которое было приобретено ранее собственником.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일시 점령 중인 마리우폴에서 약탈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철강 기업인 메틴베스트가 항구에 쌓아둔 물건을 멋대로 훔쳐간다는 겁니다. 약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러시아가 점령 지역에서 빼돌린 곡물을 시리아 등지로 밀수출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Продукцію вона коштує, дивлячись на великі міжнародні ціни, які на сьогодні це сотні мільйонів доларів, і є великий ризик, що це буде просто вкрадено.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큰 전력 손실을 본 러시아. 군비 확충을 위해 경제 약탈에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상 4번째 추기경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임 추기경 21명을 발표하면서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를 호명했습니다. Terrò un consistorio per la creazione di nuovi cardinali. Ecco i nomi dei nuovi cardinali. Monsignor Lazzaro Yu Heung-sik, prefetto della Congregazione per il Clero. 유 대주교는 한국 천주교 역사상 4번째 추기경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종환, 김수환, 스테파노, 정진석, 니콜라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의 뒤를 이은 겁니다. 세 추기경이 서울 대교구장 출신이라면 유 추기경은 교황청 장관 출신입니다. 교황청 역사상 한국 성직자의 첫 고위직 임명인 만큼 한국 천주교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 신임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매우 가깝게 소통하는 성직자입니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비롯해 방북 추진도 이러한 밀접한 관계여서 가능했습니다. 지난번에 4월달에 갔을 때 교황께 말씀을 드렸고 또 교황께서도 거기에 정말 하셨고 가고 싶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추기경은 교황 다음에 권위와 명예를 가진 성직자입니다. 교황의 최고의 보좌관으로 불려 모든 추기경이 소속된 추기경단은 최고 자문기관입니다. 80살 미만의 추기경은 교황 유고 시 교황 선출 투표권도 행사합니다.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유 신임 추기경은 1979년 이탈리아 로마 라테라노대 교의신학과를 졸업하고 사제가 됐습니다. 2003년 주교로 서품됐으며 세계 사제 부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상 장관에는 지난해 8월에 취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세계적인 K-팝 그룹 BTS가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을 위해서 현지 시간 29일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덜레스 공항 입국장에는 BTS 팬 수십 명이 도착 전부터 나와서 워싱턴 DC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BTS는 현지 시간 오는 31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와 차별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프로야구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SSG가 난타전 끝에 기아를 따돌리면서 고공비행을 계속했습니다. 키움은 6연승을 달리며 단독 2위를 지켰고 롯데는 안방에서 6연패에 빠졌습니다. 보도 신윤정 기자입니다. SSG는 전날 패배를 설욕하려는 듯 1회부터 한유섬의 2타점 중전 안타로 기선을 잡았습니다. 공수교대한 기아가 나성범의 2타점 안타로 따라붙자 추신수의 희생플라이와 최지훈의 우전 안타로 곧바로 다시 2점을 달아났습니다. 기아의 추격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나성범이 이틀 연속 홈런을 날리며 한 점 따라붙고 황대인의 2점 홈런으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SSG는 한유섬의 2점 홈런에 이어 크로니 펜스를 넘기는 백투백 홈런으로 재역전했고 8회 추신수가 2타점 적시타로 승부에 쐐기를 박으며 단독 1위를 질주했습니다. 키움은 롯데를 6연패에 빠뜨리며 단독 2위를 지켰습니다. 선발 한현희가 7회까지 삼진 5개, 무실점으로 롯데 타선을 꽁꽁 묶으며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두산은 양석환의 좌전 적시타로 뽑은 귀중한 선취점을 지켜내며 꼴찌 NC를 따돌렸습니다. 선발 곽빈이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데 이어 불펜진의 호투까지 합작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잠실에서는 삼성이 LG의 역전승을 거두며 최근 5연패에서 벗어났고 9위 하나는 4대4로 맞선 9회 대거 8점을 뽑아 경기를 뒤집으며 KT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지휘한 히딩크 전 대표팀 감독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나서는 벤투호에 덕담을 건넸습니다.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히딩크 전 감독과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 박지선 정복 현대 어드바이저 등 단시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이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을 가졌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벤투호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2002년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란다며 전 세계가 보고 싶어하는 축구를 펼치라고 말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hope they will outperform us in that time. It's not easy, I know, but yeah, I hope they give a way of playing, a style of playing, which the world will say, and maybe they are not advancing to the finals. Maybe, I don't know. Hopefully, but the way of playing, I think the style of playing is important. That the world said, hey, this team, we like to watch this team. 오늘 11월 개막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비해 6월 4차례 평가전을 치르는 벤투호가 소집됩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을 포함한 한국 축구대표팀 29명은 6월 A매치 기간을 맞아 오늘 오후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모입니다. 피파 랭킹 1위이자 월드컵 우승 후보인 브라질과 1차전을 시작으로 남미 강호인 칠레와 파라과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 살라흐를 앞세운 이집트와 4일 간격으로 잇따라 맞붙습니다. 제21회 YTN 경마 대회에서 한국산 4세말 위너스맨이 우승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호흡을 맞춘 위너스맨은 서울 경마공원에서 열린 2000m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던 행복왕자를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3세 이상 장거리 최우수말을 선발하는 스테이어 시리즈의 두 번째 관문인 YTN배 대회는 관중 2만 6천여 명의 열띤 응원전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 건조함과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하늘빛만 흐린 서울과 달리 경기 남부와 충청 그리고 남부지방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다시 북쪽에서 다른 기압골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에는 우산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9.9도, 대전은 19.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25도, 광주 24도, 대구는 26도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지방선거일인 수요일부터는 날이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층이 최대한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세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선거 전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이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가 오늘 귀국합니다. 수상작인 두 영화 모두 다음 달 개봉이 예정돼 있어서 제작 보고회와 시사회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전국에서 합동기자회견과 현장회의 등을 열며 총력전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대전에서 합동유세를 한 뒤 세종과 경기도로 이동해 지원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대전에서 중앙선대위 현장회의를 진행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등은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캠프 사무실에서 총괄선대위원장, 공동상임선대위원장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강원지사에 출마한 이광재 후보 캠프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부산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지방선거는 보통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 때문에 집권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말이 생겼는지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런지 민심연구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모두 9차례 시장 선거가 있었던 서울을 좀 보겠습니다. 9번 가운데 여당이 이긴 건 3번인데요. 선거 다음 날 아침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0.6%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자리를 지켜냈던 2010년 5회 선거를 제외하면 여당이 안정적으로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건 2번뿐입니다. 우선 1998년 2회 지방선거로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였고요. 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이튿날에 치러진 7회 지방선거였습니다. 즉 정부 출범 직후 선거 혹은 여당의 유리한 이슈가 분위기를 지배했던 선거를 제외하면 서울에서는 대개 야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보수세가 더 짙은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에서는 보궐선거를 포함한 총 8번의 지방선거에서 여당 소속 도지사가 당선된 건 지난 2018년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정반대의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지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네, 지방선거가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고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모여 있어 대표성이 작지 않은 지역인데요. 그런 경기도 지난 7차례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된 건 2번뿐입니다. 언제였을까요? 2002년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에 치러진 3회 선거와 2006년 열린우리당이 참패했던 4회 선거입니다. 앞서 김경수 기자가 서울과 강원의 예를 들었는데 이 경기도의 선거 결과까지 종합해보면 모든 지역에서 여야 유불리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정권의 주기, 즉 사이클과 관련이 더 깊어 보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초중반에는 안정에 대한 여론이 강하지만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심판 심리가 강해져서 정부와 여당이 불리해지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7차례 지방선거 결과를 한 번에 보겠습니다. 각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광역단체를 지도에 보라색으로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여당은 당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따라 달라졌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1995년 김영삼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1회 선거에서 여당은 5석을 가져갔습니다. 2회 선거는 김대중 정부 첫 해 실시되는데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연합공천을 실시한 자민련과 함께 10석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5년 차에 접어들자 단 4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둡니다. 노무현 정부 하반기에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단 한 곳에서 이기면서 참패했죠. 이후 2차례 지방선거는 모두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집니다. 이명박 정부 중반에 실시된 5회는 6석,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중반에 열린 6회는 8석을 얻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실시된 7회 지방선거, 북미 정상회담 이튿날 실시되면서 이슈의 영향도 강하게 받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선거 결과들을 정권의 연차 순으로 재정렬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부가 들어선 첫 해와 2년차 때는 여당이 많은 광역단체에서 승리하지만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야당으로 힘이 옮겨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4년차와 5년차 때는 확실히 힘이 빠지는 모습이네요. 이번 선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한 달도 채 안 돼 치러진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 첫 해 치러졌던 2회 선거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죠. 역대 최소 표차 그리고 취임 이후 이어지는 여러 이슈 속에 국민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는 선거가 모두 끝난 후에야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처리된 추경안을 의결해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손실보상을 담은 추경안이 지방선거 사흘 전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원고성 등 남겨진 과제들은 향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여야는 주말 내내 이어진 줄다리기 협상 끝에 간신히 추경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다행이라고 밝혔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폭 수용을 했습니다. 추경 증액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도 소급 적용 불발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렸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극적 합의를 이룬 배경에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쪽 주장만을 고집하다 선거 전 추경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추경이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안은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의장단 공백은 사실상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안 심사는 물론 새 내각 인사청문회조차 시작할 수 없는 상황.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후반기 국회는 벌써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십 명이 고깃집에 모여 수상한 회식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모인 자리였는데 이 지역의 시장 후보와 국회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경찰은 누가 밥값을 냈는지를 포함해서 선거법에 걸리는 게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북 전읍의 한 한우 고깃집입니다. 저녁이 되자 파란색 선거운동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 식당 앞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원에 무투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임승식 후보 측이 소유한 식당. 지역사회에선 도의원 후보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명의자는 30대인 아들입니다. 함께 모여 밥을 먹은 사람들은 약 80명, 밥값은 240만 원가량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깃밥 별도하고 이제 술 있을 것이고 이제 음료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뒤 곧바로 조사에 나섰고 정읍 선관위 직원들 역시 당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임승식 도의원 후보는 물론 이학수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처음에 막 시작할 때 인사드리고 바로 나왔어. 거기서 식사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모인다고 해서 그 처음 다 시작하자마자. 이들 세 사람은 면단위 지역을 관리하는 당원들끼리 모인 단합 대회인 만큼 공직선거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또 식사하지 않고 잠시 들러 인사만 했다며 밥값도 당 관계자들이 돈을 모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당원 협의회장들이 예. 거의 거금해가지고 한 걸로 뭐 알고 있어요. 각기 모금함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이 단합대회에는 7, 80대 고령층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일반 유권자인지 당원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은 누가 참석한 어떤 성격의 모임이었는지 또 음식값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해명대로 개별적으로 밥값을 계산했는지 누군가 일괄적으로 계산했는지에 경찰 조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일괄 계산을 했다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와 그 가족은 선거 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기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모임 주최자와 참석한 사람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60대 남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전북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장수군 산서면 야산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된 61살 A씨가 어제 오후 3시쯤 전주의 한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가족들에게 남긴 주소에서 과거에 주지 못한 일당을 뒤늦게 준 건데 오해를 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로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에 이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산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됐다면서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고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모친이 가족들과 함께 전원 생활을 희망해서 준비할 목적으로 농지를 공동 구매했고 구입 당시인 지난 1989년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은 시기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앞으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게 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다음 주에 출범할 전망입니다.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검증단이 꾸려질 예정인데 장관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김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새로 만들기 위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지난 27일 차관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데 안건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와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 두 가지로 모두 대통령령입니다. 국무회의 통과에 맞춰 법무부 장관 아래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두고 관련 인력 20명을 뽑는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통상 국무회의 통과 이후 관보 개최까지 일주일가량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엔 인사정보관리단이 본격 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출범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장의 정보 수집 권한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탁받는 형태인데 같은 국무위원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까지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야당도 정부조직법상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닌데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이란 꼼수로 위법 행위가 펼쳐지고 있다며 입법부 권한이 침해된 만큼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사검증 방식을 언급하며 정책 중심의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해야 한다고 직접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그래서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인사검증 업무를 하는 조직이 왜 법무부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인사혁신처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증단을 꾸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는 비검찰 출신을 단장에 앉히고 사무실을 제3의 장소에 둘 뿐만 아니라 한 장관에 대한 중간 보고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격렬한 정치권 공방 속 이른바 왕장관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 혼자 하던 작업도 둘이 하게 됐는데 정작 인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현장 노동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운전자가 차를 갓길에 세운 채 화단에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운전자는 KT 전화나 인터넷을 개통, AS하는 자회사 직원 김모 씨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가다가 연신 구토가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어 길가에 차를 세우고 119 신고를 한 겁니다.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이곳 잔디밭에서 쉬던 김 씨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 씨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전정신경세포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지럽고 토 나오고 구토 나오세요? 김 씨는 지난 1월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안전을 위한 2인 1조 작업이 늘어나면서 원래 단독 작업을 하던 경우에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게 인력 충원을 해야 하지만 충원 없이 근무량만 늘렸다고 호소합니다. 중대처벌법에 관련해서 이제 업무가 가중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저에 대한 조치가 좀 서운하고. 경무에 더해 지원이나 파견 근무도 많아졌고 지원 간 곳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도 빚어졌습니다. 당일 김 씨는 원래 근무하던 서울 서대문 지점이 아니라 은평 지점으로 지원 근무를 나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점심시간부터 이미 구토를 반복해 지원 나온 곳 지점장에게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무가 조정되기는커녕 지점장의 면박을 들어야 했다고 하소연합니다. 뭐든 다 반납하고 서대문 가든가 여기 보기 안 좋으니까 차 안에서 쉬어라. 심지어 어떤 직원은 김 씨가 몸이 안 좋아 차에서 쉬는 모습을 도촬해 조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이나 퍼잔다고 얘기하면서 사진을 잠잔 내가 차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찍었더라고요. 지점장은 김 씨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날 여기 가입사랑과 저기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그래서 나도 미안해. KT 서비스 측은 김 씨가 단순히 체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인력 충원이 이뤄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파견 근무가 늘어난 것도 코로나 확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업무상 스트레스 소견을 받아 산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 산업재해도 늘어납니다. 특히 질식사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으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산업 현장마다 폭염 안전 대책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황화수소가 기준치보다 16배 이상 많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5월 말엔 고려 아현에서 컨테이너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역시 유독가스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가운데 질식사고는 특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노동부 조사를 보면 지난 10년간 348명이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죽거나 다쳤는데 치명률은 사고성 재해가 1.1%에 불과한 데 비해 질식사고는 50% 가까이 됐습니다.
오폐수나 분유 처리, 정화조 청소 작업 등이 가장 위험했고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봄과 여름에 사고도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밀폐 공간뿐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최근 6년간 여름철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모두 182명. 6명 가운데 1명은 목숨까지 잃었는데 대부분이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땡볕이 쏟아져도 속도에 쫓기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다만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도 적용 대상이 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안전 책임자는 처벌받습니다. 노동부는 오늘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사업주에게도 사업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새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분리한 2030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 초점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는 넉 달째 늘어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일반 공급 215세대에 4만 3천여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끈 곳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라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모두 가점제로 진행됐는데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작은 2030 세대는 얼마나 당첨됐는지 따져봤습니다. 전체 당첨자 가운데 20, 30대 비중은 1.4%에 그쳤고 40대 56.2%, 50대 37.3%를 기록했습니다. 당첨자 가운데 3명을 빼고 모두 40대 이상인 겁니다. 서울 인기 지역 분양 물량이라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며 실제 당첨자 연령대를 확인해 보니 가점제가 낮은 20, 30대보다는 40, 50대가 많았습니다. 2030 당첨 확률이 낮다는 지적에 새 정부는 추첨제 비중을 늘려서 청년층 자가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 2인 가구를 위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기준을 신설하고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미만 주택은 추첨제를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대신 가점을 쌓으며 청약 기회를 기다려온 4050 세대를 위해서 중대형 평형 추첨제 비율을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에는 미혼 청년도 새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달에는 5,300여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낮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특성상 특정 연령층만을 고려하지 말고 취약계층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즉, 어떤 기준들을 갖다 대었을 때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급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강화한 대출 규제의 제도 개편까지 맞물리면 청약 시장에서도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가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배우 송강호 씨는 브로커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강동원, 이지은 등과 함께 오늘 오후 1시 반쯤 귀국하고 이어 5시쯤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에 주연 배우 박해일 씨와 입국할 예정입니다. 아직 국내 관객과 만나지 못한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두 영화 모두 다음 달 개봉이 예정돼 있어서 제작 보고회와 시사회 등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중국군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 대응해서 타이완도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에는 최근 공군과 해군, 해경 전력의 기동 장면과 미사일 발사 동영상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중국 랴오닝함 항모전단은 이번 달 초부터 타이완 동쪽 해역에 20일 넘게 머물며 훈련을 벌였고 그제는 전투기 7대를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이 섬 지역 침공을 상정해서 최대 규모의 실탄 훈련을 했습니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는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땅 위에서는 포성이 이어지고 하늘에서는 군용기로 이동한 대원들이 작전 지점에 침투합니다.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3,300여 명이 참가한 최대 규모의 실탄 훈련입니다. 사용된 탄약만 약 110억 원 규모. 이번 훈련은 섬에 상륙한 적을 격퇴하는 것을 상정해 진행됐습니다. 센카쿠 열도 주변을 수시로 드나들며 세력을 과시하는 중국을 의식한 것입니다. 군사훈련과 함께 일본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큰 아세안 국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총리를 만난 기시다 총리는 항공기 분야 등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の実現に向けて、インド太平洋に関する ASEAN アウトルックの優先分野も含め、帰国と協力を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이런 움직임은 인도태평양에서 급속히 세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위기감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어 이 지역까지 군대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弥补安全治理赤字，维护所国内的稳定和长治久安，中所安全合作光明磊落、坦坦荡荡，不强加于人，不针对第三方，也无意建立军事基地。 중국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미일 군사 협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는 미군의 최신 공격용 무인기 8대와 운용 인력 등이 일본 가고시마현 해상자위대 기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직 라자로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사도궁에서 유 대주교를 포함한 신임 추기경 21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천주교는 선종한 김수환 스테파노,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과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에 이어 역사상 4번째 추기경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명이 숨진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사 닷새 만인 휴일에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롭 초등학교를 방문해 추모 공간에 꽃다발을 놓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데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콜리 법무부 대변인은 뉴벨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법 집행기관의 대응에 대한 중대 사건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밤부터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1도, 대전은 19.9도, 대구는 20.9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전과 대구는 26도, 광주와 울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지방선거일인 수요일부터는 날씨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휴일 밤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체 62조 원 규모인데 이르면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2022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손실 보전을 위한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은 5명이었습니다.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은 기존 정부안이었던 36조 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2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하면 전체 추경안 규모는 6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야 협상의 쟁점이었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매출액 기준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여 전국 371만 사업자에게 23조 원 이상 지급됩니다. 매출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 업체 한 곳 기준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당은 당장 오늘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통과 이후에 통과를 하면은 오후부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3, 4일에 걸쳐서 다 지급될 것이다. 그렇게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역 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업체에 주는 법적 손실보상금 역시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올렸습니다.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지 17일 만에 국회 처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가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추경안의 국회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협치에 앞장서 주신 모든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국채 상환액은 9조 원에서 7조 5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 이른바 빚내서 하는 추경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어제 종료됐지만 여야의 원구성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결국 국회 공백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을지 놓고 대립을 이어가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안 처리는 물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해서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분에 합의한 뒤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 배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제 플랫폼 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채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속성은 한 사업장에 소속돼 일정 소득과 노동 시간을 채웠는지를 뜻하는데 여러 곳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보험에 들고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시행 전에도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부칙이 마련됐습니다. 법률 시행 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무 시간을 인정해 임금을 주도록 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임자들은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급여 손실 없이 노조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 내년부터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에 지위를 주는 법안도 여야의 압도적 찬성 속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자치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주는 것은 물론 각종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원도를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평화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 세월호 추모 사업을 위해 설립된 4.16 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 기간을 출범 후 5년 동안에서 10년 동안으로 늘리는 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이 민간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원회 위원 15명은 인수위에서 부동산 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원 건국대 교수 등 학계와 주택건설업계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첫 회의에선 공급 물량 달성을 넘어 다양한 수요와 품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공급을 위한 획기적인 규제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전국 집값 오름폭이 2달 연속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전국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0.25% 상승했습니다. 이는 5개월 만에 오름폭이 축소해서 확대로 뒤집힌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 오름폭이 커진 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 오름폭도 지난달보다 커진 0.24%를 기록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에서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맞은편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정효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에 사고 수습을 위한 구급차와 견인차가 질비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에서 달리던 차량이 맞은편에 있던 차들과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과 2살 아이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4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굉음을 내며 달려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과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 이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 그리고 신호를 받고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이제 연달아서 팡팡팡팡 하고 이제 들이받은 그거거든요, 사고가.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전북 진안군 개서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2,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규진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호송차 밖으로 빠져나오는 남성. 거듭된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짧은 답만 남기고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이 남성은 지난 23일 인천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입니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25살 황혜진 씨가 교제하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세상을 떠났고 지난 3월에는 고양시에서 24살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목 졸라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교제 상대방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입건된 사람만 7,000명이 넘습니다. 직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0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살인 혐의로 입건된 사람만 추려도 200명에 육박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폭력은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숨겨진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력범죄를 막으려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이별을 통고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스토킹 특례법 더하기 이제 피해자 보호 입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특례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고 양형에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지난 2016년 이후 데이트 폭력 특례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은 직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자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해자인 폭행 사건 신고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불법으로 차적을 조회하는데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분을 잊은 경찰들의 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강원도 춘천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 A씨.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 말다툼 끝에 이마와 뺨,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경찰 신고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A씨가 지구대에 있는 동기경찰관 C씨에게 112 신고 처리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 C씨는 신고자와 목격자 개인정보는 물론 폭행 사실 등에 포함된 사건 처리표를 휴대전화로 찍어 A씨에게 전송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내부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곧 진행이 되겠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홀딩하고 있었던 상태죠. 앞서 강원 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여경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 현직 경찰관 2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로 해임됐습니다. 해임된 경찰관 중 1명은 당시 교제했던 피해 여경이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또 동료 경찰관 차량을 사적으로 수배해 주민조회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 경찰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신분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한 현직 경찰관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허투루 쓰면서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이륜차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오늘부터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달 동안 시간대와 상관없이 서울 전 지역에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주행과 도로횡단, 신호위반, 역주행, 승차 정원 초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7가지입니다. 각 경찰서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의 이용이 많은 유흥가와 대학가, 지하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5월 마지막 휴일이었던 어제 화창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공연과 축제가 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랐지만 한여름 같은 무더위도 일상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피아노와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 소리가 한데에 어울린 앙상블 공연이 한창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주자들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관객들은 손바닥 크기의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모자로 내리쬐는 햇볕을 피합니다. 5월의 봄에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모처럼 공연을 만끽하는 관객들은 그저 즐겁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노래를 집에서 자주 안 듣곤 했었는데 밖에 나와서 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공연의 성지 대학로에서는 무용수들이 거리로 나와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동작을 뽐냅니다. 관객들은 햇볕을 피해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무용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음악도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무용수들과 관객 모두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공연자와 관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내레이션과 음악을 듣고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연입니다. 대면적인 소통이 필수 요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필수적인 요소가 2년 반 동안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에 있어서의 감회가 새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또 무용이라 해야 되나? 진짜 그런 것들을 전 완전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발길을 뭔가 그냥 저절로 멈추게 돼서 뭔가 저게 뭐지 하고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분홍, 빨강, 노랑, 가지각색의 화려한 장미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720개 품종, 300만 송이의 장미가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장미를 보여주느라 또 연인과 친구들은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한껏 집중합니다. 장미도 알록달록 엄청 많고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고 다들 마스크 벗고 아이들이랑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노는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이 덩달아 기뻐지는 것 같아요. 5월의 마지막 휴일, 한 발 앞서 찾아온 무더위만큼이나 뜨거운 공연과 축제의 열기가 거리 곳곳을 달궜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 80여 명이 최근 한우 음식집에서 회식해 경찰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지난 22일 저녁 정읍시 한 한우 음식점에서 민주당 당원 등 80여 명이 회식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회식 장소는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임승식 전북도의원 후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식비는 240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임 후보와 이학수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잠시 들러 인사만 했다며 당원 협의회장을 각기 모금함에 돈을 모아서 식비를 계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모임 주최자와 참석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식사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호주 소출을 위해 개발된 장갑차 레드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동 시연을 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우리 군도 한국형으로 개량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거대한 장갑차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거칠게 질주합니다. 전장이 8m에 육박하는 거대한 장갑차지만 날아오르듯 장애물을 뛰어넘고 기민하게 회전까지 합니다. 국내 방산기업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첫 국내 기동 시연 모습입니다. 레드백의 중량은 42톤으로 우리 군 주력 장갑차인 K21보다 무려 16톤이나 더 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두꺼운 장갑이 장착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고 속도는 K21과 같은 시속 70km 수준을 자랑합니다. K9 자주포에 쓰인 1000마력급 파워팩을 사용하고 철제 궤도 대비 50% 이상 무게 감소 효과가 있는 복합 소재 고무궤도 등을 사용해 기동력을 향상한 덕분입니다. 보병은 8명까지 수송할 수 있는데 3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탑재해 탑승자의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군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개발된 외수용이지만 우리 군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요구하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과 성능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담아서 신속 연구개발 제도를 활용해서 한국형 레드백, 블락완 이런 형태로 저희가 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의 글로벌 방산 기업을 제치고 독일과 함께 호주 장갑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정된 레드백. 호주는 물론 전 세계 장갑차 사업의 신흥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우리 영화가 경쟁 부문 주요상을 2개나 수상하면서 투자 배급사인 CJ E&M의 매출과 국제 무대 영향력이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CJ E&M은 이번에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나무주연상을 받은 송강호 주연의 브로커, 2019년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기생충을 포함해 지난 3년 사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만 3편의 수상작을 배출했습니다. CJ그룹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총괄하는 이미경 부회장은 새 영화 모두의 제작 총괄로 이름을 올리고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극장가가 빠른 속도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2 영화 개봉에 수상 효과가 더해지면 CJ E&M의 매출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마동석 주연의 범죄 액션 영화 범죄도시2가 관객 6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올해 개봉한 영화 중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배급사 ABO 엔터테인먼트는 범죄도시2 누적 관객 수가 개봉 12일째인 어제 아침 9시 기준 61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개봉한 영화 기생충 이후 최근 3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600만 관객을 달성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을 위해 현지 시간 29일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덜레스 공항 입국장에는 BTS 팬 수십 명이 도착 전부터 나와 워싱턴 DC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BTS는 현지 시각 오는 31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와 차별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이번 행사는 백악관이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을 맞아 BTS를 초청하면서 성사됐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BTS는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상 4번째 추기경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임 추기경 21명을 발표하면서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를 호명했습니다. Terrò un consistorio per la creazione di nuovi cardinali. Ecco i nomi dei nuovi cardinali. Monsignor Lazzaro Yu Heung-sik, prefetto della Congregazione per il Clero. 유 대주교는 한국 천주교 역사상 4번째 추기경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종환, 김수환, 스테파노, 정진석, 니콜라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의 뒤를 이은 겁니다. 새 추기경이 서울 대교구장 출신이라면 유 추기경은 교황청 장관 출신입니다. 교황청 역사상 한국 성직자의 첫 고위직 임명인 만큼 한국 천주교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 신임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매우 가깝게 소통하는 성직자입니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비롯해 방북 추진도 이러한 밀접한 관계여서 가능했습니다. 지난번에 4월달에 갔을 때 교황께 말씀을 드렸고 또 교황께서도 거기에 정말 하셨고 가고 싶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추기경은 교황 다음에 권위와 명예를 가진 성직자입니다. 교황의 최고의 보좌관으로 불려 모든 추기경이 소속된 추기경단은 최고 자문기관입니다. 80살 미만의 추기경은 교황 유고 시 교황 선출 투표권도 행사합니다.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유 신임 추기경은 1979년 이탈리아 로마 라테라노대 교의 신학과를 졸업하고 사제가 됐습니다. 2003년 주교로 서품됐으며 세계 사제 부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상 장관에는 지난해 8월에 취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공세를 강화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도 쌓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수도를 벗어나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돈바스 요충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장거리 미사일로 돈바스 지역에 인접한 핵심 탄약고를 파괴했으며 철도 요충지 리만도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돈바스 지역의 대형 창고가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напрямку противник веде наступальні дії. Активно застосовує сили та засоби ракетних військ і артилерії та радіоелектронної боротьби. 특히 핵심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와 주변 지역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으며 폭격이 너무 심해 사상자 파악도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공격으로 민간인 1,5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수도와 전기도 모두 끊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Ой, ну, как вам сказать, сейчас очень плохо ситуация. Страшно выходить там даже и... 전날 돈바스 전선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군이 물러난 제2도시 하르키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으로 수도를 벗어나 피해 지역을 살피면서 결사항전과 도시 재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Як держава повинна забезпечити з точки зору гарантій, а міста повинні знаходити класні проекти і знаходити гроші. 젤렌스키 대통령 방문 직후에도 하르키우 도심에는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포격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무기 지원을 거듭 호소한 가운데 미국이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됩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항에 민간 선박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첫 배가 들어왔는데 항구에 쌓여있던 철강 제품을 러시아로 옮길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곡물에 이어 철강을 약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최후 항전지였던 제철소가 함락되면서 러시아군 손아귀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
해상 기뢰 제거 작업을 마치고 항구를 다시 연 뒤 처음으로 민간 선박 한 척이 들어옵니다. 타스 통신은 이 배가 철강 제품 2,700톤을 러시아로 실어나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торгового судна в порт Мариупол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ачалась погрузка. Грузится имущество, которое было приобретено ранее собственником.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일시 점령 중인 마리우폴에서 약탈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철강 기업인 메틴 베스트가 항구에 쌓아둔 물건을 멋대로 훔쳐간다는 겁니다. 약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러시아가 점령 지역에서 빼돌린 곡물을 시리아 등지로 밀수출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Продукцію вона коштує, дивлячись на великі міжнародні ціни, які на сьогодні це сотні мільйонів доларів, і є великий ризик, що це буде просто вкрадено.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큰 전력 손실을 본 러시아. 군비 확충을 위해 경제 약탈에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성장세에 발목이 잡히면서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올해 경제 상황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성장 엔진이 식으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반토막 나는 등 다른 나라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5%.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도시를 봉쇄한 데 따른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생산과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는 11.1%, 산업 생산은 2.9% 줄었습니다. 国内外环境复杂性、不确定性加大，经济发展面临较多困难挑战。 미국의 상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8%를 넘기는 등 40년 새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돈풀기로 해결했던 게 1차 원인.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과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은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통화 긴축에 나서고 있어 경기 침체가 예상됩니다. Downturns are likely to continue to challenge the economy. Recessions exact heavy tolls.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부진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도시 봉쇄는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져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차입 비용 증가,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반토막 났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최근 전망치를 기존 4.6%에서 2.3%로 낮췄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팔의 산악지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22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실종됐습니다. 현재 시각 어제 오전 9시 50분쯤 민간 항공사 타라에어가 운영하는 소형 쌍발기 트윈오터가 관광도시인 포카라에서 북서쪽으로 160km 떨어진 좀솜으로 비행하던 중에 사라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륙 후 15분 뒤 연락이 끊겼고 조종사를 비롯해 승무원 3명과 승객 1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인도인, 2명은 독일인이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네팔인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한 권투 경기장에서 총소리를 연상시키는 굉음이 일어나면서 놀란 관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새벽 뉴욕 브루클린의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세계복싱협회 라이트급 타이틀전 직후 강력한 굉음이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를 총격 사건으로 인한 관객들이 급히 출입문을 향해 달려가거나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10여 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관객을 놀라게 한 굉음이 총소리는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이 원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명이 숨진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사건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사 닷새 만인 휴일에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롭 초등학교를 방문해 추모 공간에 꽃다발을 놓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 부근 성당에서 열린 추모 미사에도 참석한 뒤 누군가 무엇이라도 하라고 소리치자 그렇게 할 거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4일 롭 초등학교에서는 18살의 범인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모두 21명이 희생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 중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충돌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동예루살렘 점령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이스라엘인 수만 명이 국기를 들고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강경파들이 팔레스타인 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구역에 들어가면서 스프레이를 뿌리며 폭력을 행사했고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의자와 유리병 등을 던지면서 맞섰습니다. 오늘 11월 개막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비해서 6월 4차례 평가전을 치르는 벤투호가 소집됩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한 손흥민을 포함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축구대표팀 29명은 6월 A매치 기간을 맞아 오늘 오후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모입니다. 피파 랭킹 1위이자 월드컵 우승 후보인 브라질과 1차전을 시작으로 남미 강호인 칠레와 파라과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 살라흐를 앞세운 이집트와 4일 간격으로 잇따라 맞붙습니다. 특히 1차전 브라질전에서 월드클래스 골잡이이자 동갑내기인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맞대결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벤투호는 이번 4연전을 통해서 본선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격력을 가다듬고 부상으로 이탈한 수비진들의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지휘한 히딩크 전 대표팀 감독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나서는 벤투호에 덕담을 건넸습니다.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히딩크 전 감독과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 박지선 정복 현대 어드바이저 등 당시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이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을 가졌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벤투호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2002년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란다며 전 세계가 보고 싶어하는 축구를 펼치라고 말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hope they will outperform us in that time. It's not easy, I know, but yeah, I hope they give a way of playing, a style of playing, which the world will say, and maybe they are not advancing to the finals. Maybe, I don't know. Hopefully, but the way of playing, I think the style of playing is important. That the world said, hey, this team, we like to watch this team. Let's 코리아 타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기 업 성과 업 매출 업 반총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반총물을 고려하라. 어이 김 대표 디지털로 뭐 한다더니 잘 됐어? 아니 회사에 맡길 사람이 없네. 이번 프로젝트 좀 해결해 줄 사람 없나? 세상의 속도 앞에 CEO는 쓸쓸하다. 그래서 탤런트 뱅크가 필요한 거죠. 검증된 전문가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내 사업에. 기업과 전문가 매칭 플랫폼 탤런트 뱅크. 싸움 좀 해본 이들은 알지. 마구잡이로 덤비는 놈보다 계산된 움직임이 더 무섭다는 걸 말이야. 전쟁과 모험의 시대 미르 M 사전 예약 진행 중. 딱 한수만. 네, 어르신. 네, 월요일 출근길 서울은 금방이라도 빗방울이 떨어질 듯 하늘빛이 흐립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다시 또 다른 기압골이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부지방은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우산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20.1도, 대전 19.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5도, 광주 24도, 대구는 26도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지방선거일인 수요일부터는 날이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